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저승사자가 길을 잃는다면 데려가야 할 혼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조선 어느 마을에 귀신은 보이는데 귀신이 무서운 무당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면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귀신들은 이상하게도 죄다 그 무당 앞에만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날 저승에서 길을 잃은 사자 하나가 마을 한복판에 내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박무녀는 사당 마루에 혼자 걸터 앉아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50이 된 몸은 새벽 공기에 으슬으슬했고 화려한 무당 복장의 방울들이 미풍에도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 겹겹이 겹쳐진 옷자락은 새벽빛을 받아 곱게 빛났지만 정작 그것을 입은 박무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반쯤 늘어져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일은 늘 힘들었습니다. 귀신 보는 일은 더 힘들었지요. 그러나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박무녀는 팥죽을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통통한 뺨이 새벽 추위에 불구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를 꽂은 쪽머리에서 흰실이 섞인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나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박무녀는 그것을 손등으로 대충 쓸어 넘기고 팥죽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복돌이가 사당 뒤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0이 된 제자는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요. 수수한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여미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일 있을까요? 박무녀는 팥죽 한 숟가락을 크게 떠넣고 짧게 대답했지요. 없으면 좋겠다. 그 말이 채 입안에서 녹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당 앞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낯선 소리였지요. 박무녀는 팥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복돌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러세요? 박무녀의 손에서 팥죽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물가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관모를 쓰고 허리에 두루마리를 찬 훤칠한 체구의 사내였지요.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위험이 있었고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도무지 한 곳에 머물지를 못했지요. 박무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광대뼈 위로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복돌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귀신 보는 무당의 눈에는 그 검은 사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무녀는 아무것도 없다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 오방은 두루마리를 펼쳐든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명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경기도 광주목 돌고개 마을 김씨 성을 가진 노인. 오방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이름은 맞았습니다. 돌고개.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돌고개인지, 김씨 노인의 집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것이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요. 저승에서 나온 지 이미 2시즌이 지나 있었습니다. 해시에 데려가야 할 혼백인데 이미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방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동쪽이 어느 쪽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방의 눈이 사당 마루를 향했습니다. 저 여인은 평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방은 망설임 없이 사당 마루로 걸어갔습니다.
박무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으니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등이 사당 기둥에 쿵 부딪혔습니다. 화려한 무당 복장의 방울들이 와르르 울렸습니다. 오방이 마루 앞에 서서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알려다오. 그 말 한마디에 박무녀의 다리에서 힘이 쏙 빠졌습니다. 박무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방이 두루마리를 내밀었지요. 박무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김씨 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박무녀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 노인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 느티나무 아래 오두막집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마을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다 알기 마련이었지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순간 박무녀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김씨 노인의 이름 아래에 흐릿하게 다른 이름이 보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글자는 분명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옆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박무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돌려주며 말했지요. 동쪽으로 가세요. 느티나무 있는 곳이요. 오방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무녀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복돌이가 스승님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박무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방향으로 가면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을 지나면 뒷산입니다. 뒷산을 지나면 다른 마을입니다. 박무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사자를 쫓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저승사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김씨 노인을 못 찾으면 노인의 혼백이 이승을 헤맬 것이고 그 헤매는 혼백이 나타날 곳은 반드시 이 마을 무당 앞이었습니다. 박무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박무녀는 복돌이에게 사당을 지키라 이르고 종종 걸음으로 오방을 뒤따랐습니다. 무당 복장의 방울들을 손으로 꽉 쥐어 소리를 죽이며 걸었지요. 오방이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따라오는가? 박무녀는 광대뼈 위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이요. 오방이 그냥은 없다고 하자 박무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지요. 동쪽이 저쪽이에요. 오방이 박무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무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승사자가 길을 잃다니. 저승 쪽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느티나무까지는 마을 동쪽으로 곧장 걸으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돌담을 지나쳤을 때 박무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돌담을 지나쳤을 때 이상하다 싶었지요. 세 번째로 같은 돌담 앞에 섰을 때 박무녀는 걸음을 멈추고 오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돌담 아까도 지나쳤지요. 오방이 멈추더니 돌담을 살피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다른 돌담이다.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금간곳 제가 표시해뒀거든요. 돌담 금간곳에는 박무녀가 아까 슬쩍 긁어놓은 작은 선이 있었습니다. 오방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입은 여전히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동쪽이 어느 쪽인가? 박무녀는 하늘의 해를 한번 올려다보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오방은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북쪽으로. 박무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울들이 힘없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 더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려던 오방을 붙잡은 끝에 박무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당 복장의 방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어깨를 한번 곧게 폈지요. 통통한 볼에 땀이 한 줄 흘렀지만 박무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방이 잠시 박무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먹은 무당이 저승사자 앞에서 어깨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울들이 달랑거렸습니다. 오방은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복돌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저도 가면 안 되나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사당 지켜라. 복돌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혼자 괜찮으세요? 박무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말했지요. 안 괜찮아도 가야 한다. 복돌이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스승이 무서운 것을 참고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박무녀가 앞장서고 오방이 뒤따르는 기묘한 행렬이었습니다. 박무녀는 걷는 내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옷자락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승사자 곁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괜히 더 무서울 것 같았지요. 한참을 걷다가 박무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명부의 이름이 2개 있는 것 같던데요. 오방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지요. 하나다. 박무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붉은 점도 찍혀 있었고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묻지 말아라. 박무녀가 왜냐고 물으니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박무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작고 묵직한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붉은 점이 찍힌 이름이 누구인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느티나무 아래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박무녀가 살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산자의 기운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벼움의 끝에 서 있는 혼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씨 노인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채 고요히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오방이 살인문을 지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무녀는 살인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박무녀는 팔짱을 끼고 느티나무 곁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방울들이 바람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오두막 마당 한켠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약간 기운 채로 피어 있는 국화였습니다. 박무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잠시 후 오두막 안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한번 들리더니 이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방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두 손 사이에 작고 희미한 빛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씨 노인의 혼이었지요. 오방이 박무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담담한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박무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방이 저승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었더라. 박무녀가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국화가 살랑 기울었습니다. 박무녀는 긴 호흡을 한번 내쉬고 품에서 방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기운을 구분하는 붉은 실에 달린 작은 방울이었지요.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방울이 한쪽 방향으로 살며시 기울었습니다.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저쪽이에요. 오방이 막 걸음을 내디디려는데 박무녀가 오방의 두루마기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지요. 손에 얼음장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왔지만 박무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명부에 붉은 점 찍힌 이름이 뭐예요? 오방이 박무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묻지 말아라.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2번 말했으면 2번 묻지 말아야 한다. 박무녀가 손을 놓았습니다. 오방이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 그 순간 저 멀리 사당 쪽에서 복돌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박무녀가 다름질 쳤습니다. 사당 마당 우물가에 복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눈으로 우물 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우물 곁에서 이상한 기운이 납니다.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눈에는 뭔가 보이시나요? 박무녀가 우물 앞에 섰습니다. 우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복돌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서 있었지요. 아이혼이었습니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눈이 크고 퀭한 아이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오두막에서처럼 머물러야 할 곳과 가야 할 곳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무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혼이 이승을 떠돌고 있다는 것은 데려가야 할 저승사자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뒤따라온 오방이 두루마리를 꺼내 이름 목록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오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무녀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혼도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이 아이는 내 담당이 아니다. 그럼 누구 담당이에요? 다른 사자가 맡았는데. 박무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온 거예요? 오방이 두루마리를 말아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자도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무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승에서 파견된 사자가 둘이나 길을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스승의 굳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스승님, 무슨 일인가요? 박무녀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승 쪽도 사람 사는 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구나. 아이혼이 박무녀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무당 복장의 치마 끝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지요. 박무녀는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그러나 분명히 있는 감촉이었습니다. 박무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였으니까요. 박무녀가 통통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쉽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박무녀는 아이를 올려다보지 않으려 했지요. 이름이 뭐니? 아이혼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박무녀는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돌쇠. 박무녀가 오방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쇠래요. 이 아이 이름. 오방이 두루마리를 다시 꺼내 확인하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담당 사자를 찾아야 한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운은 느낀다. 박무녀가 다시 물었지요. 방향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른다. 박무녀가 눈을 감고 다시 뜨고 방울을 꺼냈습니다.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방이 박무녀를 잠시 보았습니다. 박무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이승을 떠돌면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2번 길 안내 하나, 3번 하나 이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박무녀가 말했지요. 따라와라.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절대 함부로 손대지 말고.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행렬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방울을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오방이 2발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왔지요. 복돌이는 그 뒤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스승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한참을 걷는 사이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서우세요? 박무녀가 대답했지요. 무섭다. 복돌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가세요? 박무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는 거다. 복돌이는 그 대답을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스승이 늘 그랬지요. 무섭다고 하면서 결국 해냈습니다. 겁쟁이 소리를 들어도 방울이 덜덜 떨려도 결국 끝까지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울이 들판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무녀가 바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위 뒤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오방과 똑같은 차림새였습니다. 관모를 쓰고 두루마리를 찬 저승사자였지요. 그러나 이 사자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바위 뒤에 완전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박무녀가 바위를 돌아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돌쇠 담당 저승사자이신가요? 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방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지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소. 복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스승님, 저 바위 뒤에 뭔가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박무녀는 그냥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오방이 바위를 돌아 두 번째 사자 앞에 섰습니다. 두 사자가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두 번째 사자가 물었습니다. 선배도 길을 잃으셨습니까? 오방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찾았다. 어떻게요? 오방이 박무녀를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사자가 박무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았지요. 저도 좀 도와주시겠소. 박무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방울들이 힘없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행렬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무녀가 앞장서고 오방이 따르고 두 번째 사자가 그 뒤를 따르고 복돌이가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복돌이가 스승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지요. 스승님, 저 말고 지금 몇 분이나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세지 마라. 복돌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둘이나 길을 잃은 건가요? 조용히 해라. 복돌이는 조용히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승 쪽도 생각보다 어수선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박무녀는 방울을 흔들며 사당으로 돌아오는 길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발이 아팠습니다. 무당 복장 위에 걸친 조각보 끝자락이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요. 박무녀는 그것을 보면서도 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사당 마당에 돌아왔을 때 돌쇠 아이혼이 여전히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자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혼이 두 번째 사자를 보고 가만히 손을 내밀었지요. 두 번째 사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늦었다, 미안하다. 아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자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혼이 서서히 빛을 잃으며 저승 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박무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복돌이가 스승 곁에 와서 섰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스승이 울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스승님 하고 불렀지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안 온다. 복돌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안 오세요. 두 번째 사자가 박무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더니 저승 가는 방향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무녀가 방울을 흔들어 방향을 가리켜 주었지요. 두 번째 사자가 그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오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눈치를 채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방무녀와 오방 둘뿐이었지요. 방무녀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오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요? 저승 방향 알아요. 오방이 말했지요. 아까 방울이 가리킨 방향이 그쪽이니 알겠다. 방무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피식, 작고 피곤한 웃음이었지요. 오방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국화가 붉은 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빛났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방이 잠시 망설이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방무녀에게 내밀었지요. 이게 뭐예요? 방무녀가 물었습니다. 아까 물었던 것, 오방이 말했지요. 방무녀가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김씨 노인 이름 아래 붉은 점이 찍힌 두 번째 이름이 보였습니다. 방무녀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은 방무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방무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붉은 점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름이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무녀가 말했습니다. 복돌이가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저승 명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다. 방무녀가 두루마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사당 쪽에서 복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배고픈데 팥죽 더 없나요? 방무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방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다. 오늘 하루는 살아있었다. 방무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알게 되면 다르게 살기도 하니까. 그것이 저승사자의 방식인지 오방 개인의 생각인지 방무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방무녀의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방무녀는 방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흔들어서 소리가 조금 잦아진 것 같은 방울이었지요. 복돌이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정말 배고파요. 방무녀가 방울을 쥐고 사당 쪽을 돌아보았다가 다시 오방을 보았습니다. 제 제자예요. 먼저 들어가서 밥 줘야 할 것 같아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오방이 저승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무녀가 뒤에서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까요? 오방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지요. 다음에 또 길을 잃으면. 방무녀가 방울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방울 2개 들게요. 오방이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검은 등이 점점 흐려지더니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무녀가 사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먹다 만 팥죽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 식어 있었지요. 방무녀는 그것을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복돌이가 새로 끓인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힘드셨어요. 방무녀가 말했습니다. 아니, 복돌이가 말했지요. 거짓말이죠. 방무녀가 말했습니다. 먹어라. 복돌이가 팥죽을 먹었습니다. 방무녀도 팥죽을 먹었습니다. 저녁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방무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방이 저 어딘가에서 또 방향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왠지 조금 웃겼습니다.
방문여가 피식 웃었습니다.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방문여가 대답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복돌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였지요. 느티나무 아래 오두막에는 이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의 국화는 그날 저녁에도 피어 있었지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피고 지고 또 피는 꽃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길을 잃은 날 귀신 무서워하는 무당 하나가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땀을 닦고 또 방울을 흔들었지요. 무섭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은 괜찮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명부에 적힌 어느 날보다 먼저라는 것을 그날 방문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지요.